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역사학자 신병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창업과 수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왕 태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태종이 결국 조선 왕조의 기틀을 잡아나가는 이런 상황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제 또 하나 또 이 조선의 왕 중에서 가장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주력했던 왕, 그리고 이 세조 시대부터 성종 시대까지는 조선 전기의 제도와 문물이 정비되는 이런 시기거든요. 바로 이런 시기 세조와 성종의 왕으로서의 활약과 리더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특별기획 나는 왕이로소이다 2부 세조와 성종입니다. 세조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아마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이정재 씨가 세조 역할을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가장 세조하면 쿠데타를 통해 왕위에 오른 또 어린 조카인 단종을 또 희생시킨 이런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강하지만 또 왕으로서는 아주 상당한 또 업적을 쌓은 또 이런 측면도 많은 왕이거든요. 세조라는 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는데요. 세종대왕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이 세종께서는 정비였던 소원왕후 심시와의 사이에서 팔남이녀를 두셨는데, 첫 번째가 이제 세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문종이고,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 수양대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안평대군,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종이 왕이 되었다가 사실 빨리 돌아가세요. 2년 3개월 만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단종이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당시 왕자로 있던 수양대군의 입장에서는 단종이 너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다 보니까 이런 좀 연배가 있는 신하들, 특히 김종서, 황보인 이런 신하들이 너무 설친다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왕권이 안정되는 이런 상황을 어쨌든 내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야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왕의 욕심은 없는 그런 인물처럼 또 어느 정도는 요즘으로 치면 표정 관리를 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단종이 왕이 오르고 난 후에 그 직후에 조선 시대에는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하게 되면 중국에 사신을 보내서 그 상황을 알려요. 그때 바로 이 수양대군이 이 즉위를 알리는 사신의 대표단, 즉 사은사로서 스스로 내가 가겠다. 그 당시에 사실 김종서나 황보인 또 수양대군이 상당히 정치적 야심이 많은 인물이라는 걸 다 알아요. 아는데 선뜻 내가 단종이 왕이 되는 걸 알리는 사신으로 가겠다니까 우리가 좀 잘못 오해를 했나? 상당히 단종이 왕이 오르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당시에 단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아직 왕비를 맞이하지 않았어요. 이때 또 수양대군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빨리 왕비를 맞이하셔야 된다, 이 왕비 자리 비워놓을 수 없다. 이때 단종이 이 혼인을 미룬 것은 또 이 문종의 3년상이 있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양대군이 상당히 정말 권유를 해서 이 왕비였던 정순왕후 송씨까지 맞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수양대군의 반대편에 있던 정치 세력들도 수양대군 생각보다 쿨하구나, 단종 상당히 지지하구나, 조카. 그런데 그 뒷면에서는 바로 이제 자신과 뭔가 이렇게 새로운 정치를 할 세력들을 모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제사로서 이제 한명회라든가 골람, 그리고 신숙주는 이미 수양대군이 저 명나라에 사은사로 갈 때 함께 갔던 사람이에요. 요즘 같으면 중국에 북경 한 2시간이면 가지만 그 당시에는 왕복 한 6개월 걸리는 코스였고,
이때 사실 수양대군하고 신숙주는 상당한 친분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쿠데타까지 생각을 했는지 그러면 무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수라든가 양정과 같은 무인들까지 규합을 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형성해 나갔고, 그리고 마침내 거사의를 1453년 10월 10일로 잡게 됩니다. 원래 거사의 명분은 김종서와 황보인이 안평대군하고 손을 잡고 불쾌한 짓을 도모한다. 안평대군은 수양대군의 바로 밑동생이고 세종대왕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 안평대군은 워낙 시서화에 능했고, 바로 우리 안평대군 하면 이 안견이라는 인물이 그린 몽유도원도라는 그림 기억하시나요? 꿈에서 이제 그 무릉도원을 본 그 기억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서울의 부암동에 가시면 안평대군의 무계정사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이 자료에도 보실 수 있는데, 이 무계정사가 안평대군의 집터고, 그래서 아마도 안평대군이 꿈에 본 무릉도원이 이 근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안평대군은 상당히 이제 문 쪽에도 능했던 그런 학자형 왕자여서 김종서나 황보인도 상당히 좀 좋아했던, 그것을 오히려 수양대군은 저들이 함께 손잡고 뭔가 어린 왕을 겁박을 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1453년 10월 10일에 타겟은 김종서였어요. 원래 김종서도 수양대군을 상당히 경계를 했는데, 그때는 바로 이제 홀로 오니까 상당히 이제 경계를 늦췄고, 이 기록에도 보면 어스름 달빛에 이렇게 편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매복했던 부하들을 시켜 철퇴를 내리쳐서 김종서를 제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여세를 몰아서 단종의 왕명을 빙자를 해가지고 바로 이 수양대군 세력이 어느 곳으로 모여라. 그때 또 한명회가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죠. 이미 살생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수양대군에게 협조할 세력하고 수양대군에게 끝까지 반대할 세력 명단을 적어놓고, 바로 이 반대하는 세력은 그곳에 모일 때 바로 이제 격사를 했다라는 이런 기록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지금 또 살생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공식 기록에 보면은 생살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룻밤의 거사로 김종서, 황보인, 조국관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단종을 지지했던 세력들을 대거 제거하고 완전히 이제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은 그 사건을 우리가 계유정난이라고 해요. 1453년이 계유년이어서 계유, 정은 바로잡을 정, 나는 어려울 난, 어려움을 바로 잡았다. 계유년에 이런 뜻이고, 바로 이제 계유정난 다음 날 수양대군은 모든 권력을 장악해서 영의정 겸 소홍관사 겸 병조판서, 요즘으로 치면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 다 겸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유의할 것은 계유정난이 일어난 직후에 바로 단종을 폐하고 수양대군이 왕이 되었다.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왕은 단종이에요. 수양대군의 명분은 김종서, 황보인과 같은 인물들이 어린 왕을 겁박을 한 이런 잘못된 상황을 나는 막기 위해서 이런 정말 사건을 일으켰다. 이건 어려움을 바로잡은 거다. 그래서 정난이라고 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권력은 그야말로 수양대군에게 다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는 그 계유정난이 일어나고 대략 한 1년 한 6, 7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단종도 느끼는 거죠. 이거 완전히 내가 이제 스스로 왕위를 물려주지 않으면 이건 더 큰 일이 벌어지겠다 해서 계속 압박을 받으니까 마침내 1455년 단종이 스스로 세조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록의 기록을 보면 단종이 환관 정균을 시켜 우의정 한학 등에게 이제 정교를 내려, 내가 어려서 한박의 일을 알지 못하여 이제 장차 대임을 영의정에게 전하려 한다. 이때 영의정이 바로 수양대군이에요. 결국 수양대군에게 내가 왕위를 물려주려고 한다. 그 당시에 물론 그 신하들은 우의정 한학 등은 상당히 이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반대를 했고,
또 기록에도 보면 세조 또한 울면서 굳게 사양하였다. 이 세조도 처음에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제가 왕위를 잇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이미 분위기는 왕위가 그야말로 수양대군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단종이 상서시에 가서, 상서시는 조선시대의 이 옥새를 보관하는 기관인데 이곳에서 옥새를 가지고 들어오게 하라 해서 결과적으로 이 대신들이 들어오고, 여기서 또 운명적인 또 상황이 연출이 돼요. 요 상황이 벌어졌던 곳이 지금의 경복궁 경혜루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동부승지가 성산문이었어요. 우리 성산문 하면 나중에 가장 단종보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물인데 어떻게 성산문이 저때 동부승지였지? 그래서 바로 단종이 왕이 되고 계유정난이 일어난 후에도 성산문은 오히려 그때 3등 공신이었고 그 당시 그냥 관직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단종이 왕이었기 때문에 성산문은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저항감이 없었는데, 바로 이날 본인이 또 운명적으로 그 당시에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 의전수석이에요. 옥새를 내줄 위치에 있었고, 이 상황이 너무 이제 가슴이 아팠던, 이건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내가 이 도장까지 꺼내왔다, 이렇게 돼서 훗날 성산문이 박병영과 함께 자책하면서 우리 차라리 경혜루 연못가에 빠져 죽자라고 했던 이런 일화가 또 연려실 기술의 기록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면 요 이제 그 동부승지 성산문이 가져온 요 옥새를 이제 세조가 꿇어 엎드려서 계속 이제 사양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어요. 근데 정말 세조가 계속 사양한다고 단종이 이때 그럼 내가 계속 왕하겠다 하면 아마 단종이 더 빨리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세조가 계속 사양하다 재가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엎드려 있으니 왕이 부축하여 나가라고 하고 군사들이 호야했다. 그래서 바로 이 옥새가 전달되었던 이 경혜루에서 그 성산문하고 박팽년이, 먼저 박팽년이 우리가 이제 그냥 여기서 자결하자, 가장 두 사람이 친했던 친구였고,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죽는 것보다는 바로 이 왕을 위해서, 단종을 위해서 우리가 복수를 하자, 이렇게 되어서 여기서부터 또 본격적으로 단종 복위 운동이 또 계획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종 복위 운동이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이제 1456년 6월이었는데요. 이때 어떤 그 정말 그 일정이 잡혀 있었냐면,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온다. 그리고 이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잔치가 창덕궁 광연루라는 건물에서 행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운명적이게 당시에 우리가 이런 그 명나라 사신 접대하는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되면 이 큰 행사에는 경호원을 세우는데요. 이 경호원으로 누가 발탁이 됐냐면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하고 또 이 훗날 사육신의 한 명이 되는 유흥부라는 인물이 벼룬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 경호원 이렇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뭐 권총 같은 거 차고 다니겠지만 그 당시에는 칼을 차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행사장에서 이 당시에 그 왕 세조를 암살하는 경호원 자격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이날 거사를 하기로 다 계획이 돼 있었는데, 한명회라는 인물 아시죠? 이 한명회가 세조의 제사로 불리는 것도 이런 까닭인데, 뭔가 감이 왔는지 미리 현장을 뭐 요즘으로 치면 예비 답사를 왔어요. 건물이 너무 이제 좀 협소한데 이곳을 벼룬검까지 있게 하면 이게 뭔가 좀 공간 문제가 발생한다 해가지고 이 벼룬검을 세우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종 복위 운동을 일으키려 했던 성산문, 박평년 등은 상당히 당황을 했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거사를 연기를 하자. 이것도 하늘의 뜻인가 보다. 근데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계획된 행사가 뭔가 연기되거나 이렇게 틀어지면 변수가 발생합니다. 원래는 단종 복위 운동에 참여하려고 했던 인물 중에 김질이라는 인물이 사실 되게 불안하잖아요. 이 거사가 실패하면 그야말로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불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장인인 정창손이라는 사람한테 이 사실을 정말 알려버렸고, 정창손이
이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저들이 그 왕을 정말 이렇게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민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야말로 사전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뭐 성산문, 박평현 등을 비롯한 이 단종 모기 운동의 참여자들이 대거 체포되어서 이때 기록에 보면 세조가 직접 친국을 해요. 왜냐하면 성산문, 박평현은 한때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뭐 집현전 학자들 양성할 때 한때는 동료였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이렇게 되니까 이 성산문이나 박평현은 그 죽음에 임해서도 왕이라고도 안 그래요. 나으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세조가 더 흥분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인정하라고 나으리가 이러시니 너희들이 내가 왕일 때 녹봉도 받지 않았느냐? 성산문이나 박평현 이런 사람들은 나는 그 녹봉 그대로 창고에 쌓아놨다. 진짜 가보니까 그런 식으로 세조가 준 월급은 나는 그대로 뭐 쓰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들까지 계속 이제 일어나고 결국은 말이 끄는 수레에다가 이렇게 사지를 찢어서 참하는 정말 뭐 참혹한 형벌이죠. 거열형을 당하면서 처형당하면 단종 모기 운동에 우리가 흔히 사육신이 주동이 된 것은 맞지만 실제로는 한 70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 핵심 인물 6명의 전기를 이 성종 때 남효원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문집인 추광집의 육신전이라는 걸 써요. 거기에 나오는 성산문, 박평년, 하의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사육신으로 훗날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게 된 겁니다. 단종이 결과적으로 이 왕 상왕으로 그 당시까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단종 모기 운동이 일어나고 또 수양대군의 동생이자 세종의 6번째 아들인 금성대군까지 단종 모기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 세조 입장에서는 단종이 서울에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단종을 유배시킬 것을 결정을 하고 결국 지금 영월에 청령포라고 아세요? 단종이 유배를 간 곳이에요. 앞에는 이제 서강에 물길이 흘러가고 뒷면으로는 산이 둘러싸여 있어서 야 정말 누가 봐도 이건 천혜의 유배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런 장소인데 결국 이곳에 유배를 갔다가 또 이 청령포 지역이 홍수가 일어났을 때 단종이 거처를 관풍원이라 해서 영월의 동원으로 옮겼다가 결국 이곳에서 1457년에 세조가 내린 사약을 받고 죽었다. 세조실록 기록에 보면 단종이 마치 화살을 시위를 당겨서 이렇게 스스로 자결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 정황들을 보았을 때 세조의 기획된 죽음이었다. 세조에게 있어서 어린 조카의 왕위를 빼앗았다라는 찬탈했다라는 이런 원죄의식은 항상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요즘 기준으로 하면 쿠데타죠. 이거를 어느 정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가. 좀 더 튼튼한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을 그런 명분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조처들을 취하게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그 컨셉이랄까 이거 바로 왕권강화. 어떻게 보면 태종이 추구했던 그런 모습하고도 상당히 유사한데 태종 때 왕권이 아주 강화됐다가 세종, 문종, 단종을 거치면서 왕권과 신권이 조화되거나 특히 단종 때 와서는 오히려 신권이 강화되는 이런 현실에서 태종 때처럼 왕권이 강화된 그런 이 조선 왕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태종 때 처음 실시했던 육조 직계제를 부활을 한다라든가 직전법이라 그래가지고 관리들에게 토지에 대한 세금을 거두는 권리를 부여해요. 이게 이제 조선시대 우리 흔히 과전법 체제라고 하는데 이런 이 과전법 체제에서 직전법 체제로 전환을 시키는데 이 직전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퇴직관리한테는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을 하지 않고 현직관리예요. 그러니까
현직 요즘으로 치면 공무원들에게 더 충성을 더 요구하는 그런 방식이었고, 세종이 실시했던 주민등록증 제도였던 호패법, 이것도 훨씬 더 강화해가지고 좀 더 백성들을 긴밀하게 파악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호패라는 제도를 통해서 인구가 제대로 파악이 되면 세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수취하는데도 국가가 되게 안정성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런 세조의 왕권 강화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이 술자리 문화입니다. 우리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술자리 관련 검색어가 총 한 970여 건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세조 시대에 무려 467건, 거의 절반 정도가 검색이 돼요. 세조는 시나 종친 무사들과 아주 격이 없는 술자리를 이제 유도를 했고, 특히 공신들, 이 세조 때 가면 계유정난 때의 공신, 또 세조가 즉위할 때의 공신, 그리고 이시의 난과 같은 반란을 진압했을 때의 공신, 이런 어떤 사람들하고 동지 의식이 되게 이제 강하고, 그래서 술자리를 통해서 이런 공신들을 격려하는 한편 또 실제 기록에 이렇게 나와요. 세조 같은 경우는 술자리를 할 때 자리도 나자리 따로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그 공신들이 있는 이런 자리에 가서 춤도 추기도 하고 요즘으로 치면 어깨 동무도 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좀 공신들하고 가까이 가는, 그래서 자신을 지켜주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대우를 하고, 그것이 술자리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점, 이게 매우 좀 흥미있는 대목인데요. 세조가 이렇게 좀 술이 좀 취하고 이러면 신하들하고 이렇게 좀 요즘으로 치면 팔씨름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이제 세조가 자꾸 나오고 힘 좀 괴로워 이러니까 신숙주가 그날은 좀 술이 좀 많이 취하고 해서 좀 열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세조하고 이렇게 팔씨름 같은 거 하면 일부러 져주기도 했는데, 이날은 좀 술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세조를 팍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 기분 안 좋죠. 자기를 그냥 신하고 확 넘기니까 되게 이제 기분 나빠하는 모습이 한명회가 딱 파악이 된 거예요. 신숙주는 너무 술이 취해 몰라. 내가 뭘 했는지. 이 한명회가 상당히 걱정이 돼가지고 이 신숙주가 이제 술이 취해서 집에 갈 때 신숙주를 모시는 그 종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너 집에 가거든 어르신이 항상 습관적으로 방에 가서 책 읽으려고 불을 켜놓을 텐데, 그거를 꼭 반드시 오늘은 술 취해서 그냥 잠들 테니까 그 불을 그냥 꺼버려라. 실제 이제 신숙주는 습관적으로 아무리 술이 취해도 그냥 책 본다고 불 딱 켜놓는데 이 종이 딱 껐죠. 신숙주는 잠자리에 들었고, 정말 아니나 다를까 이 세조도 뒤끝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놈이 저거 일부러 나 이기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수행원을 시켜서 한번 신숙주 집에 가보라. 어떻게 진짜 제가 진짜 맨정신인지 진짜 술 취했는지 딱 가보니까 불이 꺼져 있다는 보고를 듣고는 제가 진짜 오늘은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저랬구나라고 해서 그냥 아무 탈이 없었다. 한명의 촉이 발생 안 하고 안에서 신숙주가 이 맨정신의 세조에게 뭔가 이렇게 저항한 것처럼 비쳤다면 상당히 좀 힘들었을 거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고요. 정인지라는 인물도 술주정이 심했는데 술에 취하면 요즘으로 치면 왕에게도 야자 타임 같은 걸 했다라는 이런 또 기록도 있고요. 계유정난에도 참여했던 공신이었는데 이 근무지가 변방 지역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래간만에 이제 서울로 오니까 그래도 한때는 동지였으니까 세조가 이 양정이라는 사람에게 크게 술자리를 베풀어주고, 또 그 술자리에서 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좀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됐는데, 변방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요즘 표현을 하면 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 왕께서 너무 오래 제의하셨다고 한다. 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완전히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얼굴이 파래져. 이거는 영모보다도 더 심한 발언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애써 침착해 하면서 세조가 그래 내가 좀 오랫동안 했지, 그래 이제 때를 봐서 내가 물려줄 거다.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만류를 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해서 결국은 그걸 막았는데, 그 다음 날 양정은 차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술자리에서는 정말 말조심해야 된다라는 사례를 세조의 이런 술자리 일화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조는
바로 이런 쿠데타의 부담 때문이라도 자주 행차를 해요. 나 이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도 보면 이런 정치 지도자들 뭐 소위 말하는 뭐 시장이라든가 이런 뭐 동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민생 시찰 같은 것도 많이 가고 거기서도 또 본인이 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어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세조도 그런 어떤 그 집권의 정당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자주 행차에 나섰고 또 아무래도 쿠데타의 그런 좀 원죄의식 같은 것 때문에 이제 불교를 통해 일을 좀 풀려고 했던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조가 주로 행차했던 곳이 절이 있는 곳에 많이 가요. 지금 또 이 절에는 세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대산에 가시면 아주 유명한 사찰이 상원사라는 절인데 세조가 아무래도 좀 피부병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그 물이 깨끗한 곳에서는 좀 목욕을 하시는 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상원사도 아주 그 계곡이 좋거든요. 이곳에 가시면 세조가 목욕한 흔적을 보여주는 관대거리라 그래가지고 목욕하기 전에 옷하고 이 관을 이렇게 벗어놓았던 관대석 또는 관대거리도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세조가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이제 등이 시원한 거예요. 와, 너무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딱 돌아보니까 어린 동자가 등을 밀어주는데 너무 잘 밀어. 이 세조가 야, 너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러면서 딱 이렇게 당부를 해요. 그 대신에 너 어디 가서 왕 등 밀었다고는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이 동자가 받아서 그럼 왕께서는 문수 동자가 등 밀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상원사 가면 문수전이 있고 거기에 보면 목조로 만든 문수동자 좌상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화로 바로 이 문수보살을 모셨다. 그리고 또 그 정각 앞에 보면 고양이 2마리가 있거든요. 이것도 또 재밌는 스토리인데 아무래도 이제 세조가 이 쿠데타로 왕이 오르니까 반대 세력도 있었다라는 거죠. 반대 세력들이 세조가 이 상원사 쪽에 자주 행차하는 걸 알고 미리 숨어 있었다.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세조가 막 들어가려는 순간 막 고양이 2마리가 나타나가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이게 뭐냐 하면서 조사해보라 하니까 그 자객이 숨어 있었다. 그것을 널리 기억하기 위해서 고양이 2마리를 모양을 한 석상을 만들었다라는 또 이런 이야기. 이건 물론 제가 판단해도 조금은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 확실한 팩트는 세조가 상원사에 자주 행차했다. 그리고 뭔가 이런 세조가 여전히 어떤 그런 그 정치적 부담을 느꼈다. 이런 거는 팩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세조 때는 그 조선의 제도와 문물이 정비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 편찬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특히 세조는 고대사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우리 역사에서 웅장한 고대사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옛날 그 고대 제왕들의 모습을 자신과 연결시키면서 또 이것도 한편으로는 왕권 강화의 또 수단으로 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최초로 우리 당군 조선부터 그 고려 시대까지 통사입니다. 이 역사서를 편찬을 하게 해서 성종 때 완성을 본 책이 동국통감. 그리고 이런 고대사에 대한 관심은 세조 때 지도 제작으로 이어져서 이 세조 때 제작된 지도는 만주 지역을 꼭 표시를 해요. 그래서 만주가 그려진 동국 지도를 완성을 했고 세조 때 가장 중요한 편찬 사업이 이 경국대전이라는 조선의 헌법이 본격적으로 편찬 작업에 착수해요.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성문 헌법의 유무이고 조선 전기부터 법전 편찬 작업이 이루어져서 정도전에 뭐 조선경국전이라든가 원육전, 소육전 이런 개인이 만든 법전은 있었지만 국가적 편찬 사업으로 완성된 법전은 없었는데 세조가 바로 그런 그 정말 국가적인 모든 공력이 투입된 법전, 뭐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전, 경국대전의 편찬에 착수를 해서 이 역시 경국대전도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어떤 제도와 문물의 정비 과정은 세조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성종이 그 완성을 보는
이런 방식으로 전개가 되게 됩니다. 이런 세조가 결과적으로 이제 그 승하를 하시게 되는데요. 1468년에 세조가 항상 이제 좀 불안했던 게 뭔가 이 왕권이 안정되려면 좀 경험 많은 그런 신하들이 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조는 좀 믿을 만했던 그 정치 세력이 여러 차례의 정변 속에서 배출됐던, 즉 계유정난 때의 뭐 정난공신이라든가 세조의 즉위에 또 가담했던 그런 또 공신 세력들, 그리고 이시의 난을 진압하는데 상당히 이제 도움을 주었던 이 공신, 적개공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세력들을 상당히 이제 좀 우대를 했고, 결과적으로 또 이들은 국정 경험이 있어서 이 제도와 문물 정비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 우리가 조선 역사의 훈구파라 그래요. 공운이 있는, 공운을 받은 구세력. 세조도 거의 유언으로 이런 훈구파들 세력들을 원상, 그래서 뭐 요즘으로 치면 약간 그 퇴직을 해도 이들의 국정 경험을 계속 정치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원상제를 정비하도록 했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성종 때까지 이어지면서 훈구파들이 상당히 이제 국정에서도 활약하게 되는 그런 단서를 제공을 합니다. 세조가 승한 후에 8대 왕인 예종이 즉위를 해요. 예종은 뭐 아주 재기간이 짧죠. 1년 2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원래 세조의 적장자로는 의경세자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1457년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20살의 나이로. 그래서 결국 왕위는 차남인 예종이 왕위를 계승을 하게 되었고, 예종 때 뭐 업적이라면 세종의 왕릉을 경기도 여주로 옮깁니다. 이걸 철릉이라 하는데, 세종이 처음에 아버지 무덤인 그 태종의 무덤 헐릉 옆에다가 자신이 묻히겠다 해서 실제 돌아가시고 그곳에 묻혔는데, 당시의 풍수의 전문가였던 최양선이라는 인물이 이곳에 무덤을 쓰면 절사 손장자, 후사가 끊어지고 장자가 훼손되는 그런 땅입니다. 처음에는 최양선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그러나 정말 문종, 단종, 의경세자 연이어서 적장자가 일찍 죽으니까 정말 저 최양선 말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무덤을 다시 재조사에 들어갔고, 결국 이 무덤 자리로 부적절하다 해서 바로 예종 때 경기도 여주로 옮긴 겁니다. 서울에서 좀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로 왕릉을 옮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주로 물길을 자주 이용해요. 물자 같은 거 나를 때.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여주 지역은 남한강에 물길이 흘러가잖아요. 바로 그런 점도 고려가 되었다. 그래서 이 예종 시대에는 특별한 뭐 이런 정치적 사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남이의 역모 사건. 우리 남이라는 인물 알죠? 청년 장군으로 승승장구하다가 결국은 역모 혐의로 아주 젊은 나이에 처형당하는 이 남이의 역모 사건은, 유자광이라는 인물이 남이를 고변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고변의 근거로 뭐 혜성이 떨어졌는 것은 이제 묵은 것을 대신해서 새 것이 나온다. 이게 결과적으로 역모의 증거로 제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희생된 인물인데, 거기에는 예종 때의 어떤 구공신 세력하고 남이와 같이 새롭게 등장한 신공신 세력의 어떤 정치적 파워 게임에서 남이 장군이 희생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예종이 불과 1년 2개월 만에 그 짧은 왕위를 마치고 돌아가시게 돼요. 그런데 이 예종에게도 아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 아들인 제한대군이 4살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 어린 나이여서 왕을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조정에서 회의에 들어갔죠. 그 다음 서열이 누가 되느냐 하면 세조의 장자로서 요절했던 의경세자라는 분이 2명의 아들은 낳았다라는 거죠. 이 첫 번째가 월상군, 두 번째가 잘상군. 원칙적이라면 월상군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의경세자의 두 번째 아들인 잘상군이 왕위를 계승을 해서 성종이라는 조선의 9번째 왕이 되는데, 이 잘상군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게, 배경이 되었던 게 바로 한명회였어요. 잘상군의 장인이 한명회였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장인 찬스를 썼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을 지명할 수 있는 지명권자는 당시 세조의 왕비였던 정의왕후 윤씨인데, 이 정의왕후 입장에서도 이 한명회와 같은 이런 공신들이 아직은 좀 뭔가 어린 왕을 보필할 때는 좀 정치적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 한명회의 사위를 왕으로 올렸다. 예종의 첫 번째 왕비 장순왕후 한씨도 한명회의 딸, 지금 요 한명회의 딸은 공해왕후 한씨라고 하는데 2명의 딸을 결과적으로는 왕비로 보낸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한명회는 외모 쪽으로는 그렇게 막 아주 뛰어난 그런 배우가 그 배역을 맡지 않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외모는 조금 떨어지는, 근데 실제 기록에 보면 한명회는 상당히 그 체격도 좋고 외모도 뛰어난 것으로 나와요. 왜 그럼 그렇게 묘사가 돼버리냐면 항상 모사꾼, 간신의 전형, 이런 이미지로 이제까지 좀 영화나 드라마의 배역은 좀 그런 모습으로 갔다. 실제 외모는 뛰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종도 이 1469년 우리 나이로 13살의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그 정의왕후가 수렴 청정을 하게 되고, 그러나 이제 상당히 이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총명해서 바로 이제 수렴을 거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종이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게 되는데요. 성종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기록에 보더라도 그런 면모가 상당히 이제 잘 나타나 있는데, 세조가 이제 왕을, 즉 성종을 궁중에서 길렀는데, 이 성종은 타고난 자질이 특별히 준수하고 기상과 도량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남으로 세조가 대단히 사랑하였다 해서 상당히 당시의 할아버지인 세조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던 그런 인물임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형님인 월상군하고 이런 또 일화도 있어요. 함께 이제 글을 읽고 있을 때 바깥에서 천둥 소리가 나고 이제 막 벼락이 떨어져서 내시가 벼락을 맞고 죽었을 때 이 형님인 월상군은 되게 당황을 했는데 이 성종은 상당히 침착하여 평상시와 다름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실록 기록에서는 형님을 제치고 성종이 왕이 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이러한 좀 담력이랄까요? 어릴 때부터의 아주 뛰어난 자질이 한몫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종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했던 또 여러 가지 조처들 중에 창경궁을 또 처음 또 조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조선시대 이미 태조 때 정도전이 설계한 경복궁이 있었고 또 태종 때의 창덕궁이 있었는데 요즘으로 치면 제3청사쯤 돼요. 제1청사, 제2청사인데 왜 또 창경궁을 조성을 하지? 그 이유는 성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성종이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선왕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왕실에 대비들은 3분이나 살아 계셨어요. 세조의 왕비 정의왕후 윤씨, 그리고 예종의 왕비 안순왕후 한씨, 그리고 성종의 생모, 바로 이 드라마로 많이 알려진 인수대비 한씨까지, 그래서 3분의 대비를 잘 모시기 위해서 조성한 궁궐이 창경궁이다. 어떻게 보면 출발부터가 여성을 위한 궁궐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또 서울에 있는 저 창경궁 가보시면 경복궁하고 창덕궁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단촐한 그런 측면도 있고 좀 아기자기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창경궁에서는 인수대비라든가 우리 장희빈, 인현왕후, 그리고 해경궁 홍씨, 이런 분들과 얽힌 스토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종도 사실 후궁이 많았어요. 9명 이상의 후궁을 둔 것으로 이제 기록에 나오고, 성종의 왕비 이야기 한번 정리를 하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공해왕 왕씨 바로 한 명의 딸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왕비도 빨리 돌아갔어요. 그래서 계비로 맞이했던 인물이 패비윤 씨인데, 패비윤 씨는 원래 성종의 후궁 출신이었어요.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왕비가 먼저 돌아가시면 계비를 맞이할 때 후궁 중에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내신 성적 좋은 사람을 승진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패비윤 씨도 원래 후궁 출신이었어요. 후궁으로 있을 때는 상당히 내신 관리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시어머니가 되는 인수대비한테도 마음에 들어서 결과적으로 왕비가 되었는데, 왕비가 되고 난 후부터는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 성질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성종이 후궁이 많으니까 이 성종의 후궁 견제에 들어갔고, 그 성종이 총애하는 후궁들 죽여버리겠다고 이 몸에 비상을 소지하고 다니다가 이게 딱 걸려가지고, 뭐 요즘으로 치면 성종하고 부부싸움을 했고, 이 과정에서 아마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이 성종의 용안에 상처를 내고, 이런 일이 거듭되어서 결과적으로는 궁 밖에서 쫓겨났고, 이후에도 반성의 빛이 없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1482년 성종이 내린 사약을 마시고 생을 마감합니다. 바로 이때 패비윤 씨에게 사약을 내릴 것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인수대비, 성종의 어머니자 바로 이 패비윤 씨의 시어머니. 그래서 예전에 그 드라마 왕갑이라는 드라마에서 보시면 우리 최시라 씨가 또 인수대비 역할을 아주 잘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인수대비 입장에서는 이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저렇게 며느리가 남편인 왕에게 막대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패비윤 씨도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단지 좀 투기하고 그런 이유로 정말 참 죽기까지 한 거 억울하지 않겠어요? 근데 비슷한 시기인 1480년에 오우동 처형 사건이래. 오우동도 결과적으로 보면 양반집 규수예요. 우리가 보면 오우동 예전에 이런 영화나 드라마 포스터 같은 거 보면 뭐 기생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름도 약간 기생 느낌 나는데 사실은 박씨 양반집 규수인데, 많은 그 남자들하고 좀 요즘으로 치면 연애하다가 그 중에서는 또 신분이 낮은 사람까지 있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딱 걸려가지고 양반, 그리고 특히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어떻게 여성이 저렇게 지 맘대로 바람을 피워? 그리고 이 성리학적 질서가 자리 잡혀갔던 시기가 성종이에요. 그런 시기에 이 여성을 어떻게 보면 시범 케이스로 처형했다. 어떻게 보면 패비윤 씨와 오우동의 죽음에는 비슷한, 바로 이 성종시대 유교 문화가 정비되어 가는 과정에서 뭔가 이런 남성 중심의 사회에 저항한 여성들의 희생이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바로 그런 분위기를 대표하는 책이 내운이라는 책인데, 바로 이 내운이 인수대비가 쓴 책이에요. 이제까지는 여성들이 상당히 이제 좀 권리도 세고 강했는데, 유교 국가에 맞는 여성은 남성에게 철저하게 복종하고 이런 분위기예요. 아마 요즘 우리 여성들 되게 이제 인수대비 이런 관점으로 보면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성은 여성답게 살자, 아내의 안의 가르침, 이런 뜻으로 제목이 내운이에요. 이런 책 널리 보급하면서 이 조선 사회가 좀 더 성리학적인 질서를 잡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바로 성종 시기가 그런 모습을 보였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성종 시대에는 상당히 유교 문화가 자리 잡게 되는데, 특히 성종은 공부도 매우 열심히 해가지고 조선시대에 경연을 제일 많이 한 왕이에요. 경연은 신하들하고 함께 뭐 학문 뭐 스터디도 하고 뭐 정책 협의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자리인데, 아침에 하는 조강, 점심때 하는 주강, 저녁에 하는 석강, 밤에 하는 야대까지 정말 성종은 경연 열심히 했고, 특히 야대를 열심히 했어요. 이것도 흥미로운 것은 성종이 야대를 즐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성종 때는 야대를 마치면 술자리로 이어졌다라는 또 이런 또 흥미로운 점도 있고요. 세조 때부터 공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형성한 기득권 세력 훈구파와 더불어 지방을 중심으로 살인파, 지방의 제야 지식인들이 본격적으로 중앙정계에 등장을 하는데, 성종은 훈구파가 가지고 있는 국정 경험이라든가 뭐 이런 정치 노하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고, 이 살인파들이 가지고 있는 개혁 진보적인 이미지도 잘 활용을 해서 훈구파와 살인파를 조화시키면서
많은 그 성과물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역사책인 동국통감, 또 처음에 9편이 완성되었을 때는 훈구파의 영향이 컸는데 신편 동국통감에는 살인파들의 역사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거 가미가 되었고, 동북 여지승랑과 같은 지리지를 편찬하는 데 있어서도 살인파들도 대거 참여시켰고, 조선시대의 유교 의례를 정비하는 책인 국조 오례일을 또 이때 완성을 했고, 세조 때 시작한 그 헌법, 바로 이 경국대전이 완성되는 것도 성종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경국대전이라든가 동국통감은 공이 세조 때 시작, 성종 때 완성인데, 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우리는 이제까지도 보면 자신의 재임 기간 때 뭔가를 완성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뭐 현대 정치사에도 꽤 있어요. 그러나 전대의 어떤 성과를 잘 계승해가지고 이거를 이어받아서 완성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세조에서 성종시대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꽤 크다. 특히 훈구파와 살인파의 능력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완성했던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돋보이는 측면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세조에서 성종에 이르는 시기, 바로 이들 왕들의 리더십과 업적을 살펴보았는데요. 쿠데타로 이렇게 그 왕이 되기는 했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고 제도와 문물을 정비하는 어떤 본인이 하나의 그 출발을 했다면 그 뒤를 이어서 성종이라는 왕 때 완성을 보았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어떤 리더십의 그 적절한 승계라는 점에서 세조에서 성종시대로 이어지는 시기에 그 역사가 갖는 의미가 크다. 단절이 아니라 뭔가 그 성과를 계승하고 잘 연결해서 완성을 보았다. 그래서 성종의 묘호는 바로 성종, 완성할 성자를 써서 우리 조선의 왕의 호칭은 종묘의 신주를 모실 때 딱 한 글자로 그 왕의 업적을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성종이라는 묘호에는 그런 제도와 문물이 완성되었다라는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쿠데타의 원죄, 문물과 제도 정비로 십다입니다. 세조는 개의정난이라는 이 쿠데타 많은 희생이 따랐고, 결과적으로 또 이 조카인 단종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에 처했지만, 그래도 내가 제대로 조선이라는 나라의 제도와 문물을 잘 정비해야 이런 나의 잘못을 씻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러한 업적들을 쌓아갔고, 세조가 가진 쿠데타의 원죄가 이 성종까지 이어지면서 문물과 제도의 정비로 어느 정도 씻을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신병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